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사회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같이 한 데 이어서 25일까지 18개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21일 서훈 국정원장과 4시간에 걸친 만찬, 그리고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다음 주 오거돈 부산시장과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명목상은 당정협의,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 체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양정철 두 사람이 내년 총선 승리를 겨냥해서 쌍끌이 전략에 나섰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이해찬, 양정철의 수상적인 행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또 안 불러주실까? 지난번에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불러주실까 했는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제차 불러주셔서. 제가 특별히 또 교수님과 옷도 맞춰 입은 것 같으네요. 아, 그래요? 넥타이도 그렇고. 우리 이종근 실장님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앞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아이, 불러만 주시면. 예. 달려오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해찬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들과 이렇게 연쇄 오찬 회동을 갖는 거, 그것도 공개적으로. 네, 갖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아니겠느냐. 네네. 그래서 뭐 정가에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당대표가 네. 장관들과 만나는 것은 뭐라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집권 그렇죠. 여당이 네. 장관들과 당정협의잖아요. 그리고 당과 내각이 이제 협의하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나 당정청협의나 공식적인 것이 있고 비공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당정청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비공개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언론사에 일정을 언제나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당정협의를 당정청 협의를 한다. 근데 뭐 비공개다 공개다라는 건 뭐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번 것은 그런 정기적인 당정협의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현안 관련 부처 장관들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안들을 위주로 해서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만나는 어떤 모양새를 보면 현안이라고 딱 지금, 그러니까 전국의 이슈의 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각 부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려면은 네네. 사실은 장관들도 물론 만나야겠지만 그렇죠. 실무자들이 그런 게 실국장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그 당정 협의지. 네. 장관들 쭈르리 불러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무슨 당정 협의가 그렇게 그렇죠. 되겠습니까? 실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 뭐 어제 만난 것도 전혀 총선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총선에 치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이게 눈 깜빡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이 정치 얘기를 안 한다. 선거가 정치 얘기 아닙니까? 선거가 정치 얘기의 가장 그 다지요. 전부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진선미 장관은 민주당 의원이며 내년 총선에 나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러면은 한마디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부총리건 아무리 장관이건 네 알겠습니다밖에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왜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게 이렇게 연상이 돼요. 뭐가 연상이 되냐면 민주당이 지난 몇 개월 전에 뭘 했습니까? 전국 일주를 했어요. 당시 정부가 전국 일주를 하면서 지자체장들, 자기네 지자체장, 자기네 출신 지자체장만 만났어요. 나머지는 저기 대구 경북하고 그 다음에 제주 아닙니까?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그냥 푹 끝나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협의회 형식으로 해서 너네 민원이 뭐니? 다 민원 들었잖아요. 그 민원에 들어가는 돈이
그때 50 몇 종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다 들어주면은. 다 들어주면. 근데 물론 안 들어준다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잖아요. 알았어 하고 다 그러겠죠. 선거 때면 뭐 저기 유세차마다 가갖고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몇백 조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럼요. 어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답하는 어떤 모양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뭐냐면은 지자체장들 다 만나서 뭐 들어준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장관들한테 뭔가 얘기를 다 했다라는 뭐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었는데 내가 장관들한테 다 일일이 얘기해서 말하자면 장관들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물론 이게 이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해당 장관들이 꼭 집어서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 장관들을 딱 모으는 이렇게 모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각을 장악하고 있고 당이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를 쫙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의 어떤 ABC다. 완전히 하나의 스텝을 밟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뭐 이해찬 대표가 취임사에서부터 당 주도로 이렇게 나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당 주도는 아니고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기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청와대한테는 설설 기고 그렇죠. 행정부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 그래서 당신들 장관들 지금 몇 조로 나눠서 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군기잡기 충성맹세 해라. 말하자면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거둔 장관들은 그대로 아웃이다. 뭐 이런 겁주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아주 교수님 말씀처럼 내부형, 외부형 다 포함해서 사실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데 참 제가 희한한 건 뭐냐면 참 이 정당은 크리에이티브하다, 창의적이다. 안 하던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 이례적인 일이죠. 한국당 계열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 당대표가 장관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찬을 며칠간 한다? 전 진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총선 앞두고 장관 불러다가 지금 너네 그 관건 선거 하냐? 이 욕을 먹을까봐. 대놓고 하고 있잖아. 안 하잖아요. 물론 전화로 이렇게 뭐 하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퍼포먼스를 대놓고 한다. 아주 창의적인 뭐 정당이다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급 정도가 되어야 장관들도 이렇게 뭐 몇 개 부처를 묶어가지고 연두보고도 받고. 그럼 연두보고. 아마 국무총리도 이런 식으로 장관들 18개 부처를 몇 그룹으로 나눠갖고 오차는 적이 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었죠. 일정을 딱 잡아서. 근데 당대표가 한다? 정말 뭐 이 창의적이다라고 창의적이다라는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총선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절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또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이 할 건 왜 해야 되냐? 절박하다. 뭐가 두렵냐? 절박한 건 두렵잖아요. 두렵냐? 이 총선을 빼앗기면 자기네들이 대선도 없고 대선이 없으면 자신들이 한 것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거라는 게 저는 이겁니다. 딱 자기들이 한 것만큼만 다 차기 정부에서 하면 탁탁 털리는 거죠. 직권남용, 다 직권남용이잖아요. 캐비닛 딱 열어서 너네 한 거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돼서 이거 다 직권남용죄잖아요. 요즘은요 공무원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게 중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적당히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도 지난번 이인영 원내대표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5월 10일이죠. 둘이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밀담했던 내용이 있어요.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금 2년 차인데 4년 차 같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들 군기 잡는 거 말하자면 다 잡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까? 당연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또 그랬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틈만 주면은 딴짓을 하고 있다. 엉뚱한 짓 한다. 그래갖고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가 뭐 적폐청산이다 뭐라 해갖고 전 정권 때 좀 잘 나갔다든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정부 방치 전부 쳐내고 뭐 물먹이고 인사로 그러다 보니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치르려면은
그래도 관이 도와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장관부터 지금 잡돌이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민원들이 다 지금 적재돼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적재돼 있는 민원들 해결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참 깝깝한 게, 이 1년의 플랜, 1년, 지금 1년,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남았죠. 한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9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제 플랜대로 하나씩 하는데, 이것이 갖고 올 어떤 파장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교수님, 이 정치부 기자 생활 진짜 한 40년 이상 하셨잖아요. 네. 이 40년 동안 보시면, 저도 뭐 짧지만 느껴지는 게, 무리수를 두면 나중에 그만큼 돌아온다. 예, 그렇죠. 예. 정치의 어떤 당연히 행위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으로 딱 예. 돌아오는 게, 이거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하지 않아? 이런 소리가 되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딱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언론에서 틀림없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업자득. 너희들이 무리하더니 결과가 그렇게 됐다. 예. 그래서 자업자득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말하자면 헤드라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저는 돌아가신 김정필 총리의 허업이라는 뜻도 사실 크게 보면 다 그런 뜻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리수로 보여요. 이해찬 대표가. 저는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들 이렇게 불러세우는 그렇죠. 시작한 거죠. 스타트한 거예요. 이제부터 더 큰 무리수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당 계열 정당은 10년 동안 눈치 봤거든요. 관건성, 이거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하자라고 내부에서 보고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 나중에 욕먹어. 관건선거 욕먹어, 우리. 이러면서 주저했던 그런 일들이 참 혹시 많았거든요. 관건 선거라든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아주 몸조심을 했던 게 전 정권 때 그런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과거 정권들은 이 초기 총선 과열 이걸 상당히 우려하고 아주 그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총선이 이렇게 과열돼 버리면은 초기에 국정 운영이 아주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자기들이 펌프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가장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슈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뭐냐면 사실 집권 3년 차인데 무엇인가 지금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낳아야 돼요. 근데 성과가 없지 않아요. 대북 정책을 지금 드라이브로 걸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나머지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 재정 투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플랜이 없어요. 뭐 앞으로 10년 후에 먹거리를 찾으러 다니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한 걸 못 봤어요. 그렇네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가서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을 한다는 건 공장을 뭐 짓는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뭐 산업사업들을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에 가서 삽질을 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뭐가 된다라고 덕담을 하면서 테이프 커팅을 하잖아요. 신장갑 끼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된 이후에 테이프 커팅 모습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런 건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집권 3년 차니까 우리가 뭔 결과를 내야 되니까 총선 얘기하지 마.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공무원들을 채찍질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서로 총선에 돌아가서 일을 제대로 안 할까봐 다독거리는 게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그럴 것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총선으로 전국을 사실은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상적인 지금까지 행태 중에 이례적인 거라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달 29일 한국당에서 개최한 그 강원도 산불 대책 거기는 차관들 6개 부처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뭐 5분 전인가 30분 전에 우리 못 나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은 이해찬 대표가 부르니까 장관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부른다기보다는 이미 다 조율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언제 회의하고 누가 참석한다까지. 근데 30분 전에 못 온다고 다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당은 뺨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강효상 파문으로 그런 겁니까? 저는 조금
이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협량의 정치, 협량. 얼마나 좁은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건데요. 자, 제가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그 다음에 제주지사 쪽과 이제 무슨 제가 인터뷰나 뭐 취재를 좀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이렇게 옹졸한 정권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나라당 계열, 한국당 계열의 정권을 잡고 민주당 계열의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할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먹거리가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4가지는 너네가 하려는 거 해. 내지는 3가지는 해. 3가지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뭐 도와줄게. 이런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과 제주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10가지면 10가지 다 너네가 알아서 해요. 단 한 가지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냥 알아서 책임져 이겁니다.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 편 아니니까. 이를테면 제주도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이공항 있잖아요. 이공항 건설 그거는 국토부에서 시작된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주도가 달려들어서 사실 그게 굉장히 먹거리가 큰 이야기라 원희룡 지사가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사실 반대하는 또 밑에 그 환경 쪽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그러면, 원희룡 지사 쪽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토부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국토부가 나서서 저기를 해라. 공론의 장을 해라. 하는데 그런 일들은 전부 다 그 제주지사에서 알아서 해요. 이 정부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떠넘기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정부가 이 옆구리 찔러갖고 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민노총이 데모하고 나서고 시위하고 나서니까 팔짱 딱 끼고 있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이 나선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나서서 야 구조조정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산업은행을 앞세워서 한 건데 민노총이 반대하는 건 현대중공업이 알아서 해. 사측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협량의 정치다.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뭐냐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경북도지사와의 그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안 들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래 상관없어. 너네 알아서 해. 야당도 마찬가지죠. 너네 알아서 해. 라는 게 뭐랄까 정말 어떠한 정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때 사실은 굉장히 그 데스크로서도 기자들이 이제 취재시키고 하면서 한국당이 어떻게 했나,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나,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나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최소한 협상을 하고 최소한 협의를 하고 들어줄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상도의 정치적인 상도이잖아요. 왜 정권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이 다른 당이 그 지자체장을 하는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죠. 친문 친노 사람만 우리 편만 국민입니까? 제주도 도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대구나 경북지사는 국민 아닙니까?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끌어안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잖아. 자기 머릿속에 통합과 화합의 청사진이 꽉 차 있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의 수상적인 행보도 있지만 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다, 핵심 측근이다 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죠. 이분은 요새 완장차고 뭐 거의 부통령 총독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달 21일이죠. 서훈국정원장하고 4시간 만찬을 했는데 또 뒷얘기가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원장이 같은 동급이구나. 그러니까 원장끼리 만나고 원장하고 민주연구원장하고 민주연구원장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더 힘이 세죠.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와, 원장급이라는 게 같은 원장급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아시다시피 이 싱크탱크 그러니까 각 정당의 싱크탱크 장이라는 게 당으로서는 서열 순위도 안 들어가잖아요. 저 끝에 서열이 아니죠. 서열도 그 당직자 회의에서도 저 끝에 앉는 자리 아닙니까? 앉기만 하죠. 발언권도 없어요. 발언권 없어요. 여의도 연구원이든 민주연구원이든 사실 그 자리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2개의 싱크탱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다 우리도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 그걸로 운영하는데 그 2개가 사실 또 뭐냐면은 당의 당직자 월급 주는
또 통로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제대로 월급이 나오는 자리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당직자들한테 돈을,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 돈을 주면은 정당한테 줘야 되는 돈이 또 있고 거기에 싱크탱크 주는 돈이 있는데 당직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다 월급을 못 주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뭐 민주연구원에 뭐 연구원처럼 이름만 걸어놓고 그 세금으로 당직 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리였다. 이런 뭐 그러니까 그것도 편법이지만 그런데 갑자기 국정원장을 만나질 않나. 또 지자체장들을 그것도 또 거물급 그 거물급 지자체장들을 연달아 만나질 않나. 핫발이 자치단체장들은 저 양정철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첫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자, 이 서훈 원장 얘기는 조금 좀 제껴두고 네, 지금 그렇죠. 박원순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공개적으로 만났다. 예. 공식 일정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이 공식 일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사실 서훈 원장 이전에 누굴 만났죠? 양정철 원장이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을 단독으로 이렇게 만났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났니? 그랬더니, 아니, 그냥 비공식으로 찾아왔는데 만날 수도 있지 이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일정을 공개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실에서 일정을 공개하면 쭉 기자들이 보고, 아, 국회의장이 오늘 뭘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자신의 일정으로 만나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레벨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대단한 레벨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가 서훈 원장을 만났다가 이제는 박원순 시장을 만나는데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김경수 도지사를 만나는데 공개적으로 만난다. 저는 이 공개적이라는 게 굉장히 눈길이 가는 거죠. 뭐 자기들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도 다 연구기관들이 있으니까 서로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럼요. 지금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 하나고 네. 서울 경기 네. 그다음에 PK거든요. 네. 부울경.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를 만났고 이제 내주에 다음 주에 부산 오거돈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나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업무 협약이야 뭐 참 말씀드렸지만 그건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왜 공개적으로가 정말 자꾸 공개적으로냐면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요?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국정원장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나리오대로만 해보자고요. 사실 이렇게 색안경 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 공식적으로 색안경 낍니다. 국정원장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서 뭘 해요? 정보를 교환하죠. 정보를 줄 거예요. 과거에는요 정보만 준 게 아니라 특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쓱 소위 말해서 정치 자금을 주는 통로가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두 분 다 전 정권 사람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감방에. 색안경을 껴서 또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지네들이 다 국정원장들 전부 다 지금 재판 걸고 있는데 근데 몰라요. 뭐 어쨌든 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보를 줬다고 쳐보자고요. 온갖 정치나 뭐 또는 또 이 정치인들의 정보를 딱 줬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 만나서 뭘 얘기하겠어요? 당신 정보 내가 다 알아. 이재명 시장 당신 정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 시끄럽게 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사람들 어떻게든 심어야 돼. 그렇죠. 박원순 시장도 지금 처절하게 늘 경선에서 이번 패배할 때 느낀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없구나. 당내 조직이 없고 사람이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당내 조직 중에 가장 큰 게 의원들이잖아요. 네. 배지로 자기 사람이 있어야 경선에서 그래도 목소리 높일 거 아니에요. 물론 지지율에 따라서 또 세가 붙긴 하지만 뭐 이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 이재명 시장은 더 심하죠. 박원순 시장보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기동민이라도 있지. 이재명 시장은 진짜 자기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눈에 불을 켜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지난번에 경선 때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양정철이 딱 만나서 뭐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너네들 사람들을 공천을 심어주려면 너네들이 알아서 성과내. 열심히 뛰어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공천마다 시끄러우니까 공천마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천 사전 정지 작업용이네요. 그렇죠. 예. 꼭 공천을 해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은 명단 내놔. 원래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언했죠. 병참기지다. 그거는 인력과 정치 물자. 자금, 물자. 예. 그리고 이제 뭐 정책 공약 이런 거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단체장들 만나서도 그 시끄럽게 해가지고 뭐 총선에 공천 파동 그런 거 일으키지 말고 꼭 해줄 사람 명단 내놔. 우리가 검토해서 해줄 사람 있으면 해줄게. 뭐 이런 정도로 따뜻거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물밑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있어요. 당내 다 보란 듯이 외부도 외부지만 당내 딱 보란 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자체의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또 딱 보여주는 그렇죠. 가장 큰 경고 내지는 다잡이. 내가 이 지자체장들을 다 만나고 있어. 당 대표도 아닌 뭐 인주연구원장이 다 만나주는 거 봐. 우리 아직 권력이 있어. 친문은 이렇게 권력이 있어. 라는 어떤 메시지. 과시. 저는 또 하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오거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끼워는 넣기는 했지만 이른바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대권 면접 보는 거 아니냐. 미리 총선도 물론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길게 보면은 총선과 대선이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지금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실 뭐 교수님 아주 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완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번 총선이 무슨 총선입니까? 대선 직전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중간평가잖아요. 모든 선거는 현 정부의 상 또는 벌이다. 뭐 정치학자 피오르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선거야말로 상 또는 벌이라는 중간평가의 의미이자 앞으로 어느 당에 대선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총선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당은 어찌됐든 이 당 지지율이 좀 안정되고 있는 것이 황교안이라는 당대표가 어쨌든 들어가면서부터 좀 안정됐죠. 뭐 지지율이 높아졌다 초상승을 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은 했다 정도의 어떤 평가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선에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이자 통제하는 자리. 그것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집권 여당은 참 힘든 게요. 제가 생각할 때 야당처럼 이런 인물들이 대선 주자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표를 뽑아줘야 돼라는 말을 집권 여당에서는 못 하죠. 왜냐하면 현 정부에 레임덕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나머지를 완수하게끔 하는 권력을 계속 유지해 주되 그래도 살짝 대권 주자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황금 비율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딱 양정철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통제도 하면서 너무 나대지 마. 통제도 하면서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그 대권 주자다. 뭐 이런 양면적인 그렇죠. 양면 작전을 펴는 겁니다. 역시 대권주자들이 많이 우글우글 해야 판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손님이 모이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게 말하자면 대중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진열장에 뭔가 음식이 상품이 그럼요. 있어야죠. 진열장에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어쨌든 뭐 양정철 민주원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설친다할까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친문들이 다 해먹느냐 이거 뭐 양정철 세상이냐 이래갖고 좀 볼멘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교수님. 지난번 20대 총선 기억하시잖아요. 20대 총선 때 백원호하고 양정철이 무슨 역할을 했나를 보면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유가 드러날 거예요. 있죠. 그때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백원호는 칼잡이 역할을 했어요. 치는 사람들 명단.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명단 쪽을 일을 했고 양정철은 화이트리스트 쪽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 부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조홍천이가 일식집 하는데
아니 매일같이 뭐 시켜서 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20일을 맨날 와갖고 먹어서 자기 음식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양정철입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 쪽 역할을 했다면 백원우가 칼자루 역할을 했는데 이 둘이 민주연구원의 원장과 부원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아씨 20대 총선 또 똑같이 하는데 또 이게 피바다를 이루겠구나. 신문을 꽂아주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가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양정철이 지금 이런 완장찬 모습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입이 무거운 사람들. 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면, 난 몰라. 기자들 앞에서, 나한테 그런 거 묻지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양정철 원장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세게 얘기하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도 다 심했어. 자기 드러내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막 얘기가 막 본문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자기 목이, 들락날락.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위 지도부 핵심 인사들 하는 것을 보면은 갓끈을 고쳐매고 신발을 고쳐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를 따먹고 참외를 따먹겠다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노골적이고 뻔뻔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